자, 이제 그 다음 넘어갈게요. 캐파시터는 이제 주로 뭐 펄스 회로용이나 전원 이제 노이즈 바이패스용이라든가 바이패스 이런 용도로 많이 쓴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무극성하고 이제 유극성하고 두 가지로 나뉜다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무극성 같은 경우는 세라믹 콘덴서, 이 이름은 좀 알아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마일러 캐파시터 콘덴서, 폴리스 폴리스테롤 필름 캐파시터라는 게 있고요. 무극성입니다. 그 다음에 극성 있는 거는 전해 콘덴서, 네, 탄탈 콘덴서, 이 두 가지는 아주 많이 쓰고 있는 용어들이니까 용어들은 꼭 잘 알아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콘덴서에 특히 이제 극성이 있는 것들은 항상 조심을 한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극성이 있으니까 꼭 잘 지켜주도록 하시고요. 주로 콘덴서를 사용하는 거는 아날로그 회로나 디지털 회로나 사용하는 용도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디지털 회로에서 쓰고 있는 거냐 아날로그에서 쓰고 있는 거냐의 차이에 따라서 사용하는 용도나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두 가지 분야에서 우리가 잘 콘덴서를 사용을 해야 되겠죠. 주로 이제 우리 분야에서는 이제 아날로그 쪽보다는 디지털 쪽 회로 설계 뭐 이런 쪽에 콘덴서를 많이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로 이제 마이크로 프로세서라든가 이런 회로 설계할 때 주로 이제 세라믹 콘덴서라든가 마일러 콘덴서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콘덴서는 단위가 이제 피코페럿 세 단위를 갖는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항상 단위가 중요해. 단위 항상 콘덴서는. 그래서 우리가 콘덴서는 단위가 피코페럿이다. 피코는 이제 10의 마이너스 12승이 되는 거죠. 이거 이제 가끔 안 보면 까먹을 수도 있어요. 꼭 숙지를 해놔야 합니다. 그래서 10의 마이너스 12승의 단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항상 유념을 해줘야 하고요. 콘덴서에는 원래 값을 직접 전해 콘덴서 같은 건 그냥 써 있지만 세라믹 콘덴서나 이런 것들은 표면에 숫자로 써 있다는 거. 681, 그 다음에 5차 K 이런 식으로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보고 콘덴서 값을 읽어야 되는데, 앞에 있는 68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뭐예요? 유효 숫자고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일자는 10의 승수예요. 그리고 뒤에 K는 허용 오차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콘덴서 값을 찾으면 되고요. 그럼 681은 결국은 콘덴서 값보다 680 피코페럿이다. 단위는 아까 얘기했죠. 피코라고. 피코페럿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살펴보면 지금 요거 저번에 우리 PPT 자료에서는 요게 언급이 안 됐었는데 책에서는 이제 언급이 좀 됐네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보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거나 요 세라믹 콘덴서나 요 마일라 콘덴서나 이런 콘덴서는 앞에 옆에 요 정면 표면에 콘덴서 값이 정해져 있어요. 무극성이니까 극성은 표시가 안 돼 있지만 이렇게 이제 그 글자로
콘덴서 값이 써 있는데요. 주로 이제 뒤에 이렇게 이제 영문자가 붙는 경우는 이 콘덴서의 허용 오차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주로 오차 K라고 써는 거는 이제 허용 오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10% 범위고요. 그 다음에 값을 읽는 거는 앞전에 우리가 이 앞에 두 자리는 유효숫자, 뒤에 있는 거는 승수다 10에 이렇게 표현한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각각의 허용 오차는 여기 표 정리해 놓은 거 똑같아요. 그래서 요게 이제 오차예요. 그래서 우리가 J급을 써야 하느냐 K급을 써야 하느냐 아니면 F급이냐 D급이냐 이렇게 이제 용어를 붙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작은 면적일수록 오차가 적어지는 거죠. 구하기도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K자는 거의 10%대 정도 되네요. 플러스 마이너스 10% 정도 허용하겠다 이 소리네요. 근데 콘덴서 값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앞전에 우리가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주파수라고 하는 거는 누구하고 결국은 콘덴서하고 코일하고의 관계거든요. 그죠? 배웠으니까 우리가 알겠죠. 콘덴서하고 코일 값의 변화가 있으면 뭐가 변해요? 주파수라고 하는 게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이렇게 변한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현재 K가 10인 거하고 K가 이제 G나 F급인 거하고 혹은 D급인 거하고는 엄청난 차이를 갖죠. 그러니까 당연히 주파수도 변화가 생기겠죠. 그래서 이 허용 오차는 반드시 잘 지켜줘야 돼요. 안 지키면 에러가 나게 되고요. 그리고 정밀 제어라든가 이런 거 할 때는 당연히 뭐다 캐파시터의 오차가 최소한 적은 걸로 써줘야만 된다는 거. 구하기도 어렵고 가격이 좀 비쌉니다. 그렇다고 엄청 비싼 건 아니고요. 자, 나머지 뭐 마일락 콘덴서나 뭐 케미컬 콘덴서나 다 똑같습니다. 이 앞에 극성이 있는 거는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표현을 해주고요. 다 표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옆에 콘덴서 값, 전압 값 이렇게 전해 콘덴서나 극성 있는 애는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앞전에 우리가 PPT 자료에서 뭐 또 많이 설명을 했기 때문에 모르는 분들은 그쪽에서 좀 참고를 더 했으면 좋겠고요. 자, 콘덴서에서 우리가 좀 알아야 할 게 있는데 주로 콘덴서는 용량, 그 다음에 내전압, 주파수 특성 이거를 잘 생각을 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콘덴서가 하는 역할은 주로 리플 제거, 전원부에 그 다음에 이제 노이즈 제거 이런 것들에 유용하게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용량에 관해서 주로 콘덴서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 병렬로 연결되어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그 각각의 회로를 사다가 이제 주로 테스트를 이제 하게 되는데요. 직접 우리가 이렇게 콘덴서 두 개를 붙였을 경우 병렬로 그 다음에 직렬로 연결했을 때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럼 결국은 얘도 뭐예요? 결국은 얘들도 전체 콘덴서 값, 그 다음에 전체 그러니까 전체 병렬 콘덴서 값, 그 다음에 전체 직렬 콘덴서 값 이렇게 이제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콘덴서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병렬로 연결했을 때는 직렬로 표현하면 되더라. 그러니까 결국은 앞전에 우리 뭐예요? 저항으로 따지게 되면
저항하고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병렬로 된 거는 두 개 합치면 되는 거고요. 이게 직렬로 된 거는 분수를 해서 나누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C 플러스 C1 플러스 C2 분의 C1 C2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합성 전압 콘덴서 합성 콘덴서 값 표현할 때는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는 거를 숙지해 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저항하고 반대로 생각하면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유도기에 대해서 나왔는데, 유도기는 앞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코일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코일. 그 다음에 코일은 앞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henry를 쓴다 했죠. 나머지는 뭐 쭉 읽어보면 될 것 같고요. 원래는 코일이라고 하는 놈은 전압이라는 게 이 코일에 이 코일 있잖아요. 이거는 좀 알아둬야 할 것 같아요. 이거는 중요한 얘기인데, 앞전에 이렇게 코일이 있잖아요. 코일이 있으면 코일에 전류가 이렇게 흘러요. 그러면 이 코일 양단에 당연히 전압 강화가 생기고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생기겠죠. 그걸 VL이라고 합니다. 첨자는 만들기 나름이에요. 그러니까 잘 확인을 해줘야 하고요. 어쨌거나 전압은 뭐다? L 곱하기 DT 그 다음에 D I T 이렇게 됐죠? 요게 이제 코일에 걸리는 전압이고요. 코일 쪽에 흐르는 전류가 I라고 했을 때 코일 쪽에 걸리는 전압은 VL 그 다음에 L 곱하기 DT분의 그 다음에 D 내가 넣고자 하는 거, 여기서는 지금 현재 DIT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L은 인덕턴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IT는 이제 시간에 대해서 코일 쪽에 흐르는 전류를 우리 이제 IT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공신 코일에는 소레노이드하고 그 다음에 트로이덜형이 있다. 그래서 주로 감는 재료는 이제 특수유리 이런 것들, 폴리스톨 이런 것들을 사용하게 되고요. 코일은 주로 자석, 그러니까 페라이트를 많이 쓰게 되는데, 페라이트 자석에 따라서 E형, L형, 항아리형, 컵형, 드럼형, 막대형 등 이렇게 다양하게 나눠서 지정하고 있다 라고 하는 거고요. 이거는 다음에 우리가 이제 프로젝트의 개념을 할 때 그때 다시 한번 언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게요. 자, 그러면 우선은 요 코일이 주로 이제 앞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솔레노이드,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트로이들형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뭐 앞전에 얘기했던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앞전에 PPT 자료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거하고 똑같고요. 주로 교류 또는 이제 중류가 흘렀을 때 이제 그 전자석을 이용을 해서 사용하는, 그래서 마그네틱 코일이라든가 평양 코일 뭐 이런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교류에서는 주로 이제 임피던스에 따라서 이 낮은 자력을 이용하는 그 초크 코일, 그 다음에 이제 고주파 초크 뭐 이런 것들이 나눠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캐파시터하고 같이 조합해서 주로 이제 복합적인 특성을 만들어내게 되는데, 앞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필터 코일이라든가 뭐 동조 코일, 발질 코일 뭐 이런 것들을 만들게 되고요. 그 다음에 미분 효과를 이용하는 픽업 코일, 또 커플링 코일, 뭐 이런 다양한 형태의 코일도 존재한다. 이거는 뭐 그냥 참고로만 좀 한번 알아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코일은 뭐 여기까지만 설명하고요. 이 책에서는 여기 간단하게 여기까지만 되어 있어요. 깊게는 안 나와 있고요. 그래서 그냥 한번 읽어 보시도록 하시고요. 앞전에 뭐 워낙 잘 설명해 놨으니까.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이제 2,1,5 다이오드 쪽으로 넘어갈게요. 자, 요 다이오드는 다이오드는 전류를 이제 원래 다이오드를 굳이 정의한다라고 한다면, 다이오드는 반도체 소자고요 원래. 그리고 다이오드는 원래는 이제 P형 반도체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N형 반도체라고 하는 거고, 이 두 개를 접합을 시킨, 붙인, 그러니까 N형 반도체, P형 반도체 두 가지 반도체가 있어요. 이것도 사실은 좀 더 깊게 설명을 하면 좋은데, 우리가 뭐 여기서는 깊게 설명하기는 좀 그렇고, 차후에 제가 다시 이것도 PPT 자료를 첨부시켜서 여러분들한테 보강을 해드리도록 그렇게 할게요. 어쨌거나 얘는 P형 반도체라고 하는 반도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N형 반도체가 있어요. 그래서 이쪽은 주로 플러스 성분을 가지고 있고요. N형은 마이너스 성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가 만들어지는 거는 주로 이제 실리콘이라고 하는 Si라고 하는 요 원소를 가지고, 규소라고 하죠. 또 이거를 가지고 만들게 되고요. 얘들은 주로 이제 우리가 사가원소라고 얘기를 해요. 사가원소는 이 원자를 기점으로 해서 최외곽에 존재하는 전자가 4개인 경우를 우리는 이제 사가원소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사가원소는 그 원소 자체만 가지고는 불안한 원소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가 삼가원소를 이제 합하죠. 믹스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요 삼가원소들이 결국은 최외곽에 존재하는 전자가 몇 개? 3개뿐이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 섞게 되면 서로 공유를 하게 되는데, 결국은 요 원소가 서로 공유를 하다 보면 이렇게 공유하고, 뭐 이쪽으로도 공유하고 이쪽으로도 공유하고 이렇게 공유해요. 그러면은 여기 지금 하나가 얘는 삼가이기 때문에 원래 총 4개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가 부족하기 때문에 여기 하나가 이제 구멍이 존재하게 됩니다. 거기다가 우리가 이 구멍, 요 삼가원소를 많이 집어넣으면 집어넣을수록 SI라는 데다가 이렇게 이제 덩어리가 있어요. SI가 덩어리가 있으면 여기다가 삼가원소를 하나만 넣는데 많이 넣는 거죠. 그러면은 요 구멍이 계속 많이 남게 돼요. 그리고 이 구멍은 전자들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죠. 자,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구멍, 요거를 이제 우리가 홀이라고 얘기를 하죠. 홀은 전자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삼가원수가 아니고 Si에다가 이제 사가원수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옥가원소를 넣는 거죠. 그래서 옥가원소는 결국은 뭐예요? 최외곽에 존재하는 전자가 4개 플러스 하나가 더 존재해요. 5개가 있는 거죠.
이게 오가 원소들이에요. 거기다 si를 계속 섞어서 넣게 되면 얘는 몇 개? 4개라겠죠. 4개니까 전자가 서로 공유를 해서 결합을 하게 되는데, 결국은 요 교수라고는 SI 있는 데다가 오가를 하나만 넣었을 때는 이 전자라고 이 전자라 했죠. 전자가 하나만 딱 생기게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많이 넣게 되면 전자가 많이 존재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전자들이 많이 존재하는 거를 우리 이제 N형 반도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정공이 많아지는 홀이 많아지는 거를 우리는 P형 반도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P는 이제 전자를 받을 준비가 되어져 있죠. 전자는 마이너스 성분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주로 이 전자가 많이 있는 이런 소자들은 이제 N형 반도체라고 얘기를 하고요. 네거티브에 이제 N자를 딴 거고요. 그 다음에 포지티브에 이제 P자를 따서 우리가 이제 P형 반도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N형과 P형 반도체를 결합을 시켜서 만든 게 이제 P형 반도체고요. PM 반도체. 이거를 우리는 다른 말로 다이오드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다이오드라고 하는 놈은 전류를 한쪽 방향으로만 흐르게 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 N형 쪽을 우리는 이제 P형 쪽을 우리는 이렇게 반도체로 보면 이쪽이 이제 P형이고요. 이쪽이 이제 N형이 반도체가 됩니다. 그래서 전류가 이렇게 P형에서 이제 N형 쪽으로 전류가 흐르게 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다른 말로는 여기가 에노드,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캐소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에노드와 캐소드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어쨌거나 전류의 방향은 한쪽으로만 흐르게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게 다이오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 다이오드의 특성이 있는데요. 우리가 요 다이오드도 마찬가지로 어떤 특성을 따지냐면 이렇게 이제 전원을 가해주고요. 다이오드에다가 그러면 전류가 흐르겠죠. 얘도 이렇게. 그리고 전류하고 전압의 관계를 따집니다. 이 전압의 관계하고 전류하고, 그래서 전압을 쭉 올려요. 그랬더니 이 다이오드라는 놈은 전압을 쭉 올리면 이게 천천히 쭉 가다가 어느 시점에 대해서 갑자기 전류가 급격하게 흐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류하고 전압하고의 관계를 따져서 그래프로 그리면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더라.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다른 말로는 VI 특성곡선이라고 얘기합니다. VI 특성곡선. 원래 이거 E라고 하는 게 좀 안 맞아요. 원래는 V라고 표시를 합니다. 에너지의 약자를 따서 E자를 쓰는데 원래는 V자로 표현하는 게 좀 더 명확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쨌거나 요 다이오드의 전압과 전류의 관계 VI 특성곡선은 저렇게 생겼다. 그리고 어느 시점 전원을 가하게 되면 처음에는 전류가 안 흘러요. 여기에 아시겠죠? 그러다가 어느 시점 이상이 되면 갑자기 전류가 여기 훅 흐르게 되는 거죠. 그 흐르게 되는 이 시점의 전압이 0.7V 이렇게 이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0.7V 이상의 전원이 들어오게 되면 다이오드의 전류가 흐르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 그림은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일 중요합니다. 자, 다음
요 다이오드는 뭐 이것도 사실은 깊게 설명을 해서 그냥 N형 반도체하고 P형 반도체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그 반도체에 의해서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이제 자세하게 봐야 하는데 우선은 기본적인 동작의 개념으로만 설명을 제가 해드린 거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주로 이제 교류 회로에 이 다이오드를 이제 쓰게 되면 주로 이제 교류 회로를 이제 DC의 그러니까 교류의 전원을 DC의 전원으로 바꾸는 용도로 주로 쓴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쨌거나 전류를 얘는 한쪽 방향으로 흐르기 때문에 반대로 이렇게 거꾸로는 이제 흐를 수가 없죠. 요게 이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흐르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앞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P형 반도체, 그 다음에 이제 N형 반도체, 요 두 개를 결합시켜서 우리가 다이오드를 만들게 되는데, 요 P형 반도체하고 N형 반도체를 만들 때 아까 SI라는 사가원소가 있었잖아요. 요거 말고 주기율표로 보면은 사가원소는 같은 사가원소인데 사가원소긴 사가원소인데 순위로 보면은 더 번호가 더 높죠. 게르마늄이. 그래서 우리가 반도체를 만들 때는 두 가지 타입을 주로 설명을 합니다. 아까 실리콘 SI 다이오드로 만든 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게르마늄으로 만든 반도체가 있더라. 그래서 두 가지의 차이는 어쨌거나 주기율표에서 얘가 순서가 더 빠르고요. 게르마늄은 뒤에 한참 뒤에 오는 순서고 두 가지 다 뭐다? 사가 원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반도체 만드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더라. 그럼 두 가지 차이는 뭐냐? 결국은 그 게르마늄 같은 경우는 앞전에 우리가 요 그래픽에서 잠깐 볼게요. 그래픽 이 그래프에서 내가 전원을 가하고 좀 있다가 갑자기 이제 전류가 흐른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0V, 1V, 0.1V, 0.2V 이때는 전류가 안 흐른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다가 0.7V가 되면 전류가 흐른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게르마늄 같은 경우는 이제 0.3V, 그러니까 0.7V보다 더 낮은 전원에서 구동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전원이 좀 낮은 영역에서도 구동하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제 게르마늄으로 만든 반도체들을 많이 쓰고 있죠. 그래서 그 전원을 흐르는 거를 여기서 바이어스다, 바이어스 전원이다, 뭐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요. 전문적인 용어로는 이제 문턱 전압, 뭐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게르마늄은 0.3V, 그러니까 3V일 때 0.3V, 실리콘은 0.7V나 0.6V, 여기 뭐 대략이라고 나왔는데 원래 0.7V 정도 됩니다. 여기 좀 언급이 좀 잘못 나왔네. 자, 좀 쉬었다가 나가도록 할게요.